절로 앙상해지는 계절입니다. TV를 틀면 채널을 막론하고 쏟아지는 참기 어려운 소식. 그 속에서 비참하고 무력해져만 가는 게 오직 저뿐일까요? 작은 촛불 하나 들고 분노며 무력감을 다스려보지만 돌아보면 손에 들린 촛불은 아직도 작고 밝혀야 할 어둠은 너무나 짙습니다. 1960년 4월로부터 56년이, 1987년 6월로부터는 29년이 흐르는 동안 저와 제 어머니와 제 어머니의 어머니의 촛불은 왜 횃불이 되지 못했을까요? 어린아이가 장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대체 얼마나 많은 과오를 지난 세월에 남겨온 건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세상에 떠돕니다. 그 가운데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슬프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너무나 산계돼 있고 법률은 악당들을 죄다 올가매기엔 어처구니 없이 조악합니다. 무력한 오늘, 우리가 더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또 해야만 하는 것은요. 분노가 분노를 넘어 힘이 될 수 있기를. 오늘이 오늘을 넘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깨어있는 나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오늘 방송도 저 혼자서 진행하겠는데요. 혼자서 무연, 두 도시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무연 두 도시 이야기, 이 영화 개봉한 지 꽤 오래됐죠? 네, 개봉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26일,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에 개봉을 했던 걸로 아는데 10월 26일이면은 최순실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때 개봉해서 처음에는 상영관도 잘 확보하지 못하고 상당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 국정농단 파문이 벌어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망,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또 두 대통령이 대비되는 이런 요소들 때문이었을까 모르겠는데 박스오피스 차트 역주행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6만 관객이 들었습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8위에 올라 있고요. 누적 관객 수가 16만 2,466명. 오늘이 11월 24일 날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날까지, 그러니까 23일까지 16만 명 좀 넘게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꽤나 나쁘지 않은 기록이고요.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10위 안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흥행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뻔한 영화였는데 역시 시대가 살려준 거죠. 이런 사회적 흐름이. 비슷했던 영화 중에 다큐멘터리는 아니었지만 극영화였지만 그 귀향이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그 당시에 화제가 안 됐다가 위안부 관련해서 협상도 있고 그런 논의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상당한 흥행을 거뒀었고요. 네, 그런 영화가 있었죠. 아무튼 이 무연 두 도시 이야기라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비신의 영화방 저희 방송에서 그 하트 같은 거 좀 들으시면은 좀 눌러주세요. 네, 그거를 봐야지 제가 또 힘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좀 평소 방송 평균보다 좀 낫다 싶으면은 개별 하트를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날에는 전체 하트 또 누를 수가 있으니까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클릭하시고 팟빵 들어오신 분들은 하트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방송하기가 좀 더 기운이 날 것 같네요. 그리고 소모임도 많이 찾아서 가입해주시고 또 소모임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 들어가기 앞서서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또 나올까요? 나와야지. 안녕하세요. 338에 아이 집 전화번호 잊어먹었다. 파도 지나 모두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서민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서민의 시대를 한번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서민들이 빛보는, 서민들이 대접받는 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꿈을 꾸겠다 말해요. 2000년 부산의 노무현과 2016년 여수의 백무현을 잇는 영화입니다. 한평생의 권위주의, 지역주의와 맞선 노무현은 더는 이곳에 없고 유신의 유령들이 권력의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경상도는 새누리당이, 전라도는 국민의당이 눌러앉은 현실 가운데 과연 역사란 진보한다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노무현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10년 전 이 나라 대통령이 노무현이었다는 게, 한 나라가 10년 만에 이토록 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였죠.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 논란, 연이은 인사 실패, 사이버 사찰, 세월호 침몰 참사,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취임 초기부터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더니 나라 꼴이 아주 갈 때까지 가버린 모양입니다. 국기문란이니 국정농단 같은 섬뜩한 단어가 연일 신문지면에 오르내리고 지라시나 삼류 정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황당무계한 시나리오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갑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이 나라 절반 가까운 시민은 대체 무슨 죄로 이 사태를 감내해야 합니까? 무연 두 도시 이야기는 2000년도 부산의 노무현과 2010년도 여수의 백무현을 잇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혁명의 기운이 식어가던 런던과 민중의 힘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파리를 배경으로 쓴 찰스 디킨스의 명작 두 도시 이야기에서 제목을 따왔죠. 참으로 적절한 장명입니다. 16년의 세월과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공간의 격차를 뛰어넘어 두 도시의 공통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낸 이 작품에 이보다 나은 이름이 있을까 싶네요. 영화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에 출마한 노무현 당시 후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당선이 유력했던 종로 지역구를 내주고 모두가 사지라고 했던 부산으로 내려가서 낙선했던 바로 그 선거죠. 상대는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로 박근혜 정권 초기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수차례 쏟아내 논란을 빚었죠. 16년 전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노무현은 노무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노무현이었다는 뜻이죠. 그는 원칙을 갖고 타협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란 생전 그가 가장 좋아했다는 별명과 노사모로 대표되는 강력한 팬덤을 바로 이때 얻었습니다. 한국 정치 역사상 최고의 웅변가로 꼽히는 그의 유명한 연설 가운데 여럿도 이때 나왔죠. 노무현이 종로 대신 부산을 택한 건 지역 감정이 정치, 나아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구도를 깨뜨리지 않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생각한 노무현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반해서 부산을 택했습니다. 금배지에 목숨을 거는 정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택을 노무현은 결행했고 기꺼이 그 결과를 감내했습니다. 새정치라는 구호를 들고 정치판에 등장한 안철수가 연일 야당을 향해 날을 세우다 국민의당을 창당해 전라도의 맹주가 된 것과 대비됩니다. 과연 무엇이 구태정치이고
무엇이 새정치인가요? 어쩌면 새정치는 아주 오래전부터 국민 곁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수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백무현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맞서 노무현의 뜻을 펼쳤습니다. 지역을 넘어 정책을, 감정을 넘어 미래를 말했죠. 하지만 2000년의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파문을 바라보며 한국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가졌던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새삼 깨우칩니다.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를 맹렬하게 비난한 프랑스의 수구적인 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오늘의 한국에 이보다 아프게 박히는 말은 없죠. 무연 두 도시 이야기는 오늘의 참담한 사태가 아니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강한 향수를 지닌 이들에게 말고는 그리 흥미로운 영화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2000년과 2016년의 선거판을 이어붙여 여전히 지역 패권주의가 득세하는 한국 정치의 왜곡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 던지는 준비된 한 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노무현의 연설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을 제한 이 영화의 강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매력적인 답을 내어놓기도 쉽지 않죠. 두 도시에서 벌어진 선거판을 단순히 이어 보여주는 외에 영화는 팟캐스트 이 박사와 이 작가의 EJ 출연진들과 만나 나눈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데 영화적 재미와 다루고 있는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엿보입니다. 그런데도 무연 두 도시 이야기는 오늘 한국에서 목격되는 비상식적인 현상을 불과 10여 년 전 차단할 수 있었음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부르짖었던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있었음을 일깨우는 영화란 점에서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불과 69개의 스크린도 겨우 확보한 이 영화가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 파문 이후 박스오피스를 역주행해 흥행 순위 8위에 누적 관객 수 12만 명이 넘는 이런 순위를 기록한 건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따라 그가 그립네요. 노래 되게 많이 불렀어. 좋다 이거.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갔지요. 혼자라고 근데 이순신 보니까 좀 웃기다. 느껴진다. 웃기지 않아? 되게 익살스러워.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마음에 춤을 내려 그 자리에 촛불을 높이 들어요. 손 내밀어 어깨를 보듬어 봐요.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살지요.
구름이 가려고 하늘날 갈라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부탁해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함께 가는 가지요! 고맙습니다. 네, 손병이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광장에 나갔어요. 뭐, 지난주만이 아니라 매주 주말에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인 시민들이 다 같이 박근혜 하야,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 또 재벌들도 공범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에 대한, 또 책임자뿐 아니라 관여된 모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힘을 보태시면 좋겠지만 각자의 사정상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거기서 들었던 노래 한 곡을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일단 제가 코멘트를 완전히 마치게 되면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할 수 있는 뭐 연설 이런 거를 조금 삽입할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연설에 초안이 됐던 그 살아있는 연설이 이 영화 무연 두 도시 이야기 속에서 등장을 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을 참 잘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의 많은 연설들의 초안들이 바로 이 2000년 선거 당시에, 총선 당시에 펼쳐지죠. 그런 연설들이 생생하게 카메라를 통해서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학창시절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뭐 학창시절이었죠. 학창시절이었습니다. 2002년, 2000년 뭐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런 순간순간에 번뜩였던 분이시고 또 대통령이 되는데 제가 투표를 하지 못했어요.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저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또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워낙 공격을 받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패권을 잡은 정치인으로서 하는 정책들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아는 정치인 노무현은 언제나 권력을 나누고 그 뭉쳐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 그랬죠. 지역주의, 우리 사회의 경상도의 지역주의 같은 것들을 타파하자라고 해서
몸서서 자신이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가서 그것도 민주당의 그런 깃발을 달고 민주당의 그 당색을 가지고 가가지고 낙선을 하고 또 자신이 고졸이기도 했고요. 학벌 그런 것들, 뭐 권위주의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자신에 대한 조금의 그런 비판과 이런 것만 있으면 잡아다가 사찰도 하고 막 잡아다가 5개 광고물법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뭐 쥐나 뭐 닭그림 있으면 5개 광고물법으로 걸고 넘어지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많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욕하는 게 욕먹는 게 뭐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당연한 그런 임무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권위주의에도 타파하신 부분도 있고 또 언론 권력 기득권 언론들이 기자실을 설치해서 상위 몇 개의 언론들이 그 언론을 독점하고 그 이슈를 독점하고 자신들이 만들고 그리고 재생산하고 어떤 프레임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자실을 폐쇄하고 청와대 기자실도 폐쇄하고 수많은 언론들한테 공개를 했죠. 정보들을 국민들한테도 공개를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 언론들이 또 프레임을 만들어서 언론과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부동산 문제나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학 관련 문제를 또 들고 나왔었고 그래서 사학법을 개정하고자 했었는데 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들고 나와서 쌩 난리를 쳤었죠. 참 부동산 문제도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소수 부동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부동산이 설사 자신한테 있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런 폭탄적인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세종시의 공무원들을 옮기는 작업 행정수도의 분할 이런 것들도 중앙에 있는 기득권을 지방으로 해체하겠다. 지방도 같이 상생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로스쿨 문제도 그렇죠. 지금의 로스쿨은 기득권이 사다리 걷어차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투명하지도 않게 자기들 들어가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판이지만 그리고 원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자기들만 일부만이 명수 제한해갖고 여전히 들어가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가 원하면 변호사를 할 수 있게끔 누구나 이런 획일화된 시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명수도 좀 다양하게 해서 경쟁을 활성화해서 더 이상 그들이 사시 몇 기 뭐 이런 식의 기득권층으로 남지 않길 원하면서 추진했던 정책 아닙니까? 뭐 지금에서야 로스쿨 1기, 2기 따지고 있는 개판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로스쿨 명수 줄이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변협이니 모든 집단이 나서서 뭐 그렇게 기득권 챙기기 하고 있는 판이지만 또 검찰 개혁하려고도 했었고요. 뭐 이런 당시에 수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감하지 못했던 거라고는 일종의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세계 무역의 흐름 속에 FTA도 맺고 또 노동 문제도 역시 그런 흐름 속에 쏠려가면서 비정규직이 더 확대되고 노동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환경 문제 같은 것도 돌아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문제를 가졌지만 또 그런 문제들을 대놓고 나서서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야권, 그 당시에 여권이긴 했지만 여권이 계속 뭉쳐서 우리 사회를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또 일부 세력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결국은 그 개혁이 충분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좌절됐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백무현 씨도 결국은 지금 살아있지 못하는데 그리고 결국 나라는 이 정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국정농단, 뭐 국기문란만이 아니라 가계부채도 쌓일 대로 쌓였고 그 기업과 가난한 사람의 이런 빈부격차, 소득과 자산의 격차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벌어져서 이 사회가 과연 하나로 통합돼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속적인 그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시절 참 행복하고 즐거웠고 또 보람찼다. 하루하루가 참 귀한 거였다는 걸 새삼 깨닫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야권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 많은 언론들, 많은 정당들이 옹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에서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참
참 이 밖에서 기득권 밖에서 열심히 그 권력을 비판하고 있지만 또 정의당이니 많은 이런 진보 정당들도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 검찰 조사 받고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정권 말기에 레임덕 걸려서 힘들어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특히 언론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사를 써댔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진보라는 인사들, 진보 계층도 참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내가 친노가 아닌데 요즘 친노처럼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를 떠올리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하게 끝내면 안 되는데 오늘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대거 편집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제가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괜히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그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가끔은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다 최순실 박근혜 욕하고 우병우 안종범 욕하고 재벌들 욕하고 광장에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아직도 그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그 힘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비슷한 정도로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나아져서 그들을 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언론이 나아져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될 때 그따위로 썼던 언론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다. 구도만 좀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보기 싫을 때가 있고 이런 게 언뜻 떠오르고 보여질 때 이런 정치나 정치판이나 이런 대문 밖의 일들을 전혀 내다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은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다. 저도 이 한국 사회에 태어나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이득을 본 사람으로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이득을 봤겠죠. 글도 배우고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득을 봤을 텐데 과연 이 나라의 그런 토양을 탓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만큼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되묻긴 하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옆 사람이 보기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제가 한 15년쯤 전이겠네. 15년쯤 전에 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마지막 문장 할아버지는 사자와 싸우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을까? 해밍웨이는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을까? 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러면서 소설을 한창 쓰던 시절인데 쓰지 않게 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 발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문장을 쓸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겨울인데 내년 봄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봉화마을이나 한번 갔다 와야겠습니다. 자,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마지막에 연설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오랜만에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통령을 가졌었는가를 되돌아봅시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폐가 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뿌리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람불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물샐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차 땀 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여, 아무 조건 없이 정당 후보의 입장에 따라 새로운 어린 빗발서린 기억하군의 험상궂은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빨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 하늘이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끔찍히 우리의 삶을 위하여.
최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으며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시절이었고 불신의 시절이었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으며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고 있었으며 우리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중에서